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이 일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정리해서 듣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전 세션에서 세 분이 너무 중요한 멘트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 편집장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뭐 연준의 어떤 결제 시스템, 페드와이어 같은 데에 이제 거래소가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 부분, 뭐 그래서 아까 나왔던 대로 거래 비용이라거나 어떤 지연에 대한 부담이 약간 덜어내져서 효율성이 높아진 부분,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랑 연결돼서 은행의 역할이 뭐 어느 정도는 축소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크라켄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연준 쪽에서 제안했던 스키니 마스터 계좌라고 해서 이제 핵심은 결국에 기존 은행과 달리 권한을 이렇게 조금 제한적으로 주겠다. 그래서 예컨대 뭐 연준의 뭐 준비금 예치라거나 뭐 대량 거래 정산, 아까 편집장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런 거는 권한이 되지만 뭐 나머지 준비금에 대한 이자 수치라거나 아니면 연준의 뭐 대출 창구, 디스카운트 윈도우 같은 거 액세스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독립성 측면에서는 뭐 다 뭔가 권리가 보장된 건 아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커스터디아 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0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래서 크라켄이 이번에 뭔가 마스터 계좌 접근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서클이나 뭐 블록 같은 기업들도 차후에 뭔가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선례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달러 결제 바로 직접적으로 가능하니까 독립성이랑 효율성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독립성이랑 효율성은 좋아진 건 확실히 맞습니다. 뭐 이전에 뭐 해야 됐었던 비용 부담이란가 이거 됐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 뭐 정산하는 부분들 뭐 이런 거는 되지만 사실 뭔가 기존 은행처럼 크라켄에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자 수치라거나 디스카운트 윈도우에 대해서는 뭔가 은행과의 관계는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독립성이 완전히 거쳤다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이제 SNS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플레이어들이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은행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크립토 쪽에서는 크라켄 축하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앞전 세션에서 이게 독립성이 완전히 거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대량 결제라거나 기관 진입에 있어서 거래 효율성이 커진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게 뭔가 은행단에서는 이제 반발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하죠. 이게 비금융 기관에 비은행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액세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금융 안정성에 좀 위험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뭐 대기 기간을 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게이트키핑 역할이 조금은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박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반대로 이제 크립토 기업 쪽에서는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이제 거래 효율성 좋아지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양측 주장이 다 뭔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디지털 은행, 그러니까 디지털 은행이 아니죠. 그냥 디지털 자산 회사가 은행 인가를 신청하는 그게 잠깐 뜸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많아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 제로해시라고 하는 회사가 전국 신탁은행 인가도 신청하기도 했고, 지금 정치권에서 워딩이 너무 좀 자극적으로 나오는 게 예전에는 은행이 디지털 자산 회사를 인수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자산 회사가 은행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자극적이긴 있어요.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게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셔널 아까 국가신탁은행,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업은행과 달리 뭔가 대출이 아니라 뭔가 정말 수탁에 포커스된 은행이라서 설립 절차라거나 비용이 조금 낮은 이점이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크립토 계열 기업이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마스터 계좌에 대한 승인권도 가져갈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인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디뱅킹 이슈도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사실은 지금 인수 뭐 은행이 디지털 자산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디지털 자산 기업이 은행을 인수한다거나 여기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많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뭐 디뱅킹도 중요하지만 네. 2023년에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은행이 이런 크립토 산업 같은 혁신 기업에 진출하는 거를 약간 막았었던 네. 어떤 성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철회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수적인 거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됐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은행 쪽에서도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트러스트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인가 신청하는 부분들, 그런 어떤 우호적인 환경에 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뭐 승인 신청한다거나 뭐 작년에 코인베이스 뭐 대리빗 인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이런 제도적인 어떤 환경과도 좀 맞춰서 일어나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또 네. 은행들이 가상자산 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발언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하고 같이 또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이게 네. 일단 시간 순서상 말씀 주신 것처럼 코인베이스와 비공개 회동 이후에 뭔가 이거 좀 방해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코인베이스 쪽을 좀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건데, 사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지금 시장 구조 법안 지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 이슈에 대해 트럼프가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빨리 상원에서 협상 진행해라, 협상 완료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 지금 지연되는 부분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원래는 지니어스 법에서는 발행자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보유에 대해서 이자나 보상 지급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제3자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제가 안 나왔었고, 그러다가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는 뭐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뭔가 제한을 두는, 근데 보유에 따른 수익이나 이자를 주는 거는 안 되지만 사실 스테이킹이나 거버넌스 참여 어떤 행위 기반에서 네. 어떤 참여를 해서 주는 보상 같은 거는 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에서 그냥 빨리 협상을 해라 이런 거를 이제 SNS 상에 이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특별히 뭔가 코인베이스를 밀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좀 협상을 해라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연히 타임라인이 그렇게 되긴 했었지만 네. 뭐 굳이 뭐 코인베이스의 편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시장 구조 법안이 이제 제정이 되면 이제 크립토 업계에는 좋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SNS의 메시지를 준 게 뭐 비단 코인베이스 쪽을 이제 힘을 실어준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근데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왜냐하면 그 회동이 끝나고 나서 코인베이스 네. 주가가 거의 네. 한 15%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립토 쪽에 남아 있는 호재라고 하는 게 사실 클라리티 법안 정도다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제3자 플랫폼의 이자 지급, 보상 지급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 오셨으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여쭤보면 코인베이스 주식을 지금 네. 사는 게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그 코인베이스 그때 반등한 게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플러스 그날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올랐었고,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사실은 시장 전반에서 그때는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사실은 릴리프 랠리 성격의 흐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사실 요인 중 하나였다,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요번에 이제 최근에 가장 나왔던 이제 실적 발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실적을 보니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약간 이제 좀
뒷단으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온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쁜 상황도 아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약간 좀 하락 국면에 있고 그리고 거래 활동도 지금 둔화된 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거기서 이제 멘션을 한 게 이제 뭐 다른 이제 거래 수익 쪽뿐만 아니라 지금 수익 다각화 흐름들 뭐 예컨대 뭐 무기한 선물이나 뭐 예측 시장이나 뭐 파생 상품 쪽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 다각화가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코인베이스 주가에 대해서는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네. 크게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뭐 드라마틱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 트럼프가 어떤 코인베이스 대표를 만나긴 했지만 거기서 코인베이스를 뭐 밀어주겠다 이런 메시지도 사실 아니었던 건데 네. 14% 15%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가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장 심리가 조금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 네. 이번 주 들어서. 네. 요게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게 지금 저점을 찍었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의 어떤 결과일까요? 이게 약간 아무래도 요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 전쟁이랑 연결을 해보면 네. 사실은 실제로 과거에 이런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도 비트코인이 뭐 초기에는 리스크오프 국면 때문에 약간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제 다수 포착이 됐는데요. 사실 뭐 여기에 이제 많은 분석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중 한 원인으로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 어떤 전쟁이나 위기가 정부 지출 그리고 재정 확대 그리고 통화 가치 약세 하락으로 되면서 이게 뭔가 여기 법정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제 희소 자산의 자금이 몰리는 그런 트레이드를 우리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관심사 중 하나인 뭐 전쟁 이슈에 대해서 이런 패턴이 반등할 거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키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뭔가 이 패턴은 약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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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을 이제 겪으면서.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인플레가 돼서 정말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될 거냐, 아니면은 재정 적자에 이제 포커스가 되면서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될 거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 뭐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사실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전쟁 이슈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는 어떨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금리 인하 지연 또는 이제 금리 동결 이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과연 어떤 기조를 이제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따른 이제 금리 인하냐, 아니면은 정말 인플레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이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냐, 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어렵네요. 그 크립토 시장에서 엄청 분석가들의 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유동성에 이제 영향을 받는 자산이다 보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양갈래로 많이 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상식적으로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이런 맞습니다.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는 좀 일부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뭔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거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지연 또는 이제 금리 동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일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지연, 금리 동결로 이어질 거라는 어째 대표님 의견에도 많이 동의를 하고요. 네. 약간 그런 국면에 의하면 사실은 이번 전쟁 이슈가 비트코인 가격에 뭔가 악재다, 뭐 굉장히 급락을 초래할 거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가 같은 경우를 또 많이 보잖아요. 네. 어쨌든 결국 전쟁이 장기화될 거냐 아니면 단기에 끝날 거냐 이 네, 부분이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유가가 사실 그거의 바로미터다 보니까 그쵸, 네.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디지털 자산에는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 근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공급 지금 상태 같은 어떤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게 오히려 경기 침체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정말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 이게 악재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저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곧 또 미국의 세금 기간이 이제 오고 있는데 또 네.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4월 15일쯤 되면은 또 유동성이 확 좀 줄어들 것도 같은데 네. 그거에 따른 또 변화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단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히 유동성 측면에서 아까도 살짝 이제 유동성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요새 또 뭐 M2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요거와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간의 상관성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이슈라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또 혹자는 2025년 뭐 하반기부터 이 관계가 깨졌다. 네. 이런 말씀도 하는데 사실은 M2 이 증가가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 보다 수주에서 수개월에서 선행되는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 관계가 이렇게 뭔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섣부른 것 같고.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유동성에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고 또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뭔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가 연결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에 뭐 즉각적으로 이슈가 된다기보다 또 여기에 플러스 이제 리퀴디티 트랜스미션 레그라고 해서 이제 유동성 증가가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뭔가 즉각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에서 나오는 분석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에 걸쳐서 이런 흐름들이 정말 나온다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호재는 맞지만 이게 뭔가 시장에서 기대하신 거와 달리 약간 이게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렵다. 근데 호재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거 이제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묘하게 긍정적이면서 네, 네. 희망적이면서 또 살짝은 네. 또 조심을 많이 네. 해야겠다. 이게 네, 단순하게 맞습니다. 뭐 호재네 뭐 네. 다 뭐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네, 게 네. 아니라 굉장히 섬세한 뭔가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전쟁 때문에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들쭉날쭉한 상황이고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는 제일 많이 봤던 거는 이제 연준의 입장, 연준 이사들이 뭐라고 말하나 이런 것들을 주로 평시에는 봤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변하면 연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아니다, 금리 인상에 이제 경기 침체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에 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준 기조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 기대와 달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이제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유 전망이 뭐 100불 이런 네. 하우스도 있고 150불 심지어 2배 오를 거다. 이제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원유 가격이 2배 오르면 사실 CPI든 뭐 PC 물가든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질문이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네, 물어보면 물가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이 수준 위로 올라가면 그거는 연준도 어쩔 수 없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물가를 잡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선이 있나요? 저는 사실은 뭐 이게 자꾸 이제 과거 사례를 말씀드려서 이게 꼭 이렇게 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사실은 1985년에 똑같이 이제 중동 군사 개입했을 때 네.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로 전환을 했었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연준 금리가 상당히 높은 데에서 여기서 뭔가 인상하기가 네. 좀 과거와 조금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금리 인하 지연이라거나 금리 동결로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와 다르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뭔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개입이라거나 뭐 이란에 대한 뭐 국가 재건, 국가 개입 뭐 이런 활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물론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지만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도 부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호재는 아니고 이제 네거티브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질문 조금 각을 바꿔서 물가가 아니라 채권 가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빠져나가실 수 없습니다. 네. 채권 가격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개전하고 나서 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채권 수익률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좀 당연한 변화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전쟁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찍겠지라고 생각해서 채권을 팔아서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네. 이런 관측도 가능한데 전통적으로 특히 작년 이제 관세 국면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30년물 5% 기준을 5%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행동이 바뀌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잖아요. 네, 네. 미국 30년물 국채가 5%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은 좀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런 상황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긴 한데 이게 제너럴한 시장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이게 네. 분명히 이게 이전 다른 어떤 과거나 뭐 이전에 뭐 진짜 가까운 예로 러우 전쟁만 봐도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달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채권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이제 채권 가격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엠트 증가라거나 비트코인 가격에 선행되는 부분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뭐 지금 상황이 뭐 비트코인 가격에 뭐 악재고 급락 요인이고 이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종합적으로 전쟁 상황이 봤을 때요. 네. 비트코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게 뭔가 막 악재고 뭐 급락이고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가 이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질문 네. 하나만 더 해보면 연말 원래 전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하우스들이 올해 들어서도 여러 번 전망을 바꾸긴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최근에 전쟁한 것까지 반영을 하셔가지고 팀장님께서 보신 연말 전망. 제가 아마 작년 말에 조인을 했고 뭐 이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한 14만 달러 정도로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13에서 14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13에서 13만 네, 달러. 네. 저 그냥 뭐 하나 더 네네. 여쭤봐도 될까요? 보내드리기 전에 저 이더리움 전망도 한 번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더리움이 사실 네. 이게 뭐 진짜 오래전부터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더 가격은 왜 이러냐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이더리움 L1과 뭐 L2와의 어떤 가치 전달이 안 되고 뭐 요런 얘기도 있고 뭐 플러스 비트코인 대비해서 어떤 이더리움에 대한 내러티브가 약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디지털 자산 시장 가격을 지금 이끄는 요인이 그러니까 뭔가 과거와는 달리 지금 기관 자금 유출입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비트코인 주도의 이제 장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다른 팩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더리움 가격도 뭔가 계속 부진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네. 주도의 장이 이제 전개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뭔가 급락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이더리움 가격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좀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앞전에 저희 시황할 때도 디커플링 얘기를 잠깐 네,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말에 13에서 14만 달러 정도 비트코인 가격 보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네. 저는 이제 관심이 딱 또 이렇게 쓱 솟아오르는 네.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 14만이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네. 비트코인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냐? 아, 다른 아니면 자산도 그럴 다 거냐. 같이 올라갈 것이냐? 네. 이게 저는 좀 궁금한데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조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네. 뭐 상승 측면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시장이 자산 어떤 대비해서 더 많이. 네, 대비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이제 상승폭을 이제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다른 기타 요소들보다도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 더 완화적인 비트코인이 네. 워낙 그쪽에 민감한 자산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쪽을 위주로 보시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있지만 뭐 리플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가장 네, 주도적인 앞으로 주도적으로. 장세가 좀 계속 이제 향후 유지가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파이 지금 투자자들이 네.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올해 들어서 RWA라든지 이런 디파이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서. 근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보면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에요. 가격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RWA가 이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뭐 블랙락의 비들도 유니스왑에 뭔가 해주게 된다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디파이든 RWA든 굉장히 초기 시장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RWA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는 되게 초기 시장이고 기관 진입 측면에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고 그런데 디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워싱턴 쪽에서도 디파이 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업계와의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뭔가 어떤 식으로 어느 선까지 지금 규제가 나오고 뭔가 이런 흐름들도 사실 시장 이제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디파이 성장 보실 때도 뭐 주요 프로토콜이 어떤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워싱턴 단에서 어떤 디파이에 대한 어떤 제도 업데이트가 있는지 이런 것도 향후 시장 성장 어떤 폭을 이제 늘리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은 못 올라가고 뭔가 추가적인 네, 제도 뭔가 이제 변화가 촉매제라거나 뭐 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쯤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네. 시가총액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 건지. 스테이블 코인 지금 네. 시총이 지금 RWA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고 RWA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 달러화 뭐 스테이블 코인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공급량 같은 게 이제 테더 같은 경우 뭐 2개월 연속 뭐 공급량이 뭐 줄어들었다 해서 뭐 이거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뭐 최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우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USDC 중심으로 뭐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피아과의 이제 환매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정산이라거나 실활용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총보다는 이제 실활용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제 전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그 말씀드립니다. 환매가 많아서 사실은 이거 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아니냐 보다라 하는데 네,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라고 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피아과의 어떤 환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떤 정산이라거나 요거에 대한 활용이 높아진다는 측면이 이게 뭔가 막 크게 시장에 막 난리 났다 뭐 자금이 빠진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오히려 확대가 오히려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사용되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네, 해석을 네, 해도 되는 맞습니다. 걸까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네. 신선한 시각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계셨어요? 망했나 우리 돈 빼야 되나 생각하고 대표님께서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더 설득력이 애드가 네네.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말씀도 듣고 네. 보니까 맞네요. 네. 그 정산을 실시간으로 또 해야 되는 사정들이 또 있기 막 때문에. 이게 공급량이 완전 줄었다 이게 아니라 네. 진짜 아주 조금 줄었고 USDC 중심으로 이게 유출입량 같은 거 이제 해보면 1월 말에는 또 확 막 나왔다가 또 2월에는 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환매 이퀄 뭐 네거티브다 이거는 아니고 그만큼 뭔가 실활용이나 결제 측면에서 수요가 있다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리고 이제 아마 요 질문이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쭉 이제 뭐 디베이스먼트부터 시작해서 네. 뭐
디뱅킹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클라리티 법안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어떤 알력 그리고 지금은 크립토가 공화당 쪽에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만약에 아직 조금 먼 미래긴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출신 인사가 대통령이 되고 상하원의 구성도 지금처럼 공화당 우위가 아니라 민주당 우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다시 저희 이제 크립토는 좀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런 우려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말씀엔 동의를 합니다. 이제 민주당 대비해서 공화당이 뭔가 가상자산의 디지털 자산에 이제 친화적인 입장인 건 맞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초당파적인 뭐 그런 법안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민주당 의원 쪽에서도 사실 디지털 자산에 요런 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든 행정부 때처럼 이거 뭐 증권이다, 이거 나쁜 거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규제를 안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이제 바뀌면 아무래도 시장 안정이라거나 뭐 소비자 보호 쪽의 규제가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처럼 막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흐름이다. 네. 뭔가 어렵네요.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시긴 굉장히 해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네. 사실 이제 업계 사람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를 오늘 좀 풀어주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보의 민주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